지금 이란은 핵 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네. 근데 아직 미국은 어떤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계속 협상을 안 한다고 한다면 핵 불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분쟁의 씨앗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휴전, 뭐 종전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휴전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휴전이라고 언론에서 많이들 하던데 네. 이 휴전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아무래도 있겠죠?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이겁니다. 휴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전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조건이고 서로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해서 정전된지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 만약에 이게 진정한 의미의 정전, 종전으로 가려면 이란 핵 협상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이란 핵 협상.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해보면 올 4월에 이란 핵 협상이 미국과 이란이 하는 핵 협상이 오만에서 열리고 있었고 전쟁이 시작한 6월 13일에서 멈췄지만 6월 15일 날 6차 핵 협상을 오만에서 하려고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전이 됐으니까 진정한 의미의 이란의 핵 포기와 불능을 이야기를 하려면 협상을 통해서 핵을 포기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될 건가에 따라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향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이겁니다. 지금 이란은 빨리 협상을 하자고 그래요. 빨리 협상을 하자, 핵 협상을.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약간 물러설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핵 협상이 다시 들어가면 보통 이란이 핵 협상에서 자기네들이 핵 협상 카드로 꺼내는 게 자기네들이 쌓아뒀던 농축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을 우리가 얼만큼 줄일 테니까 나한테 이걸 줘 하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는 공언한 게 이란 다 파괴됐어 이렇게 했는데 핵 협상이 들어가면 이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이란이 또 우리 아직 있어. 그러니까 협상할 때 그렇게 되면 이래서 저는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은 핵 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네. 근데 아직 미국은 어떤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계속 협상을 안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반증 요소가 될 겁니다. 이란 지금 미국이 말한 만큼의 타격을 못 줬구나. 그러니까 이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가 밝혀질 것들이 많으니까 이게 협상을 쉽게 시작하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약간 깜깜이 정전 도대체 어떤 조건으로 정전이 되는지도 우리가 모르는 이 정전 그렇죠. 상황이 마무리가 되려면 핵 협상이 마무리가 돼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애매하겠네요. 이게 뭔가 들어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분명히 또 우리는 아직 끄떡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또 맞대응을 해줘야 될 텐데 할 말이 없다면 마땅할 게 없으면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막판까지 몰아붙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 외교라고 하는 그런 그 당근과 채찍을 잘 이용하면서 이렇게 고조를 시켜서 이란이 쓸 수 있는 그 협상 카드를 다 낮추면서 끝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근데 그랬으면 이때 협상이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어떤 거는 받고 어떤 건 줄게 해서 끝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순식간에 정전 이렇게 딱 해버리고 좀 약간 웃긴 정전이 돼버렸기 때문에 과연 향후에 진짜 이란 핵 협상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모습들로 이렇게 될까. 그래서 요걸 봐야지 향후 그 향배가 어떻게 또 이렇게 진행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과거에 저도 이렇게 데이터 보니까 이라크도 그렇고 리비아도 그렇고 핵을 포기하는 순간 그 정권이 무너졌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비아 같은 경우 대표님 가다피가 핵을 포기하는 순간 다 국제사회가 잘했다. 너 국제사회를 받아줄게 이렇게 딱 했는데 결국은 핵을 하고 2011년에 위기 상황이 오니까 결국 미국이나 유럽이 그 반진영에 쓰면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한번 보시죠.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다 한 것처럼 넌루거 냉전이 끝나고 나서 소련이 갖고 배치했던 그 핵무기들이 잔뜩 있었는데 협상을 했죠. 야, 네가 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우리한테 다 주면 나토나 이런 국가가 너를 지켜줄게 다 했는데
나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푸틴이 쳐들어가니까 나토는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 레슨들이 뭘 얘기를 해주냐면 핵무기가 없어서 받는 너의 안보 위협은 오롯이 네가 책임을 져야지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거에 반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다분히 이란뿐만 아니라 김정은이나 북한 정권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아, 내가 핵을 끝까지 안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심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란이 이번 거를 겪으면서 더 처절히 느꼈을 겁니다. 어떤 거? 내가 핵을 못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두들겨 맞았구나. 핵이 있었으면 이렇게 함부로 공격을 못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물론 그들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핵불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 능력이라고 하는 거, 핵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다 데이터나 이렇게 해서 갖고 있는 거고 그걸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충만한 그 정권이 아직도 전복이 안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시설들은 파괴되고 조금 미뤄졌겠지만 그것 때문에 핵불능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그거보다 더 상황이 나빴던 파키스탄이나 인도가 핵 개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핵 개발 의지는 그게 핵폭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핵 능력 강화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이란이 충만할 거라고 지금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할 경우 뭐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얼핏 봐서는 지금 이란은 상당히 군사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긴 하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면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러프하게 현실주의자, 레알폴리틱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끝장을 낼 거였으면 전면전, 그러니까 지상군 파견까지 다 해서 이렇게 몰아붙일 생각으로 몰아붙였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게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해라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란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만약에 진짜로 지금 말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것처럼 핵불능화를 하겠다라 그랬으면 이렇게 공중전으로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죠. 우리가 다 군대에 나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어차피 깃발은 보병이 꽂아야 되는 거고, 들어가서 그 세력들을 몰아내고 해야지 문제가 풀리는 건데, 과연 이렇게 그냥 공중공습으로만은, 이란의 핵 의지와 핵을 뚫을 수 형해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협상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진정한 이란의 핵을 포기하려고 그러면,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그 JCPOA 그 이상의 안은 없습니다. 네. 왜냐면, 이란한테 지금 자꾸,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은 핵을 다 만들지 말아라. 핵 프로그램을 다 포기해라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현상에서는. 근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NPT 협체제와 그 IAEA라고 하는 그 원자력 기구의 그 핵 비확산 체제는 평화로운 핵 사용은 그 한 자치권을 가진 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농축 우라늄도 그 고농축 우라늄은 안 된다고 그러지만 저농축 우라늄하고 중농축 우라늄을 해서 그거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장려하고 도와주는 기구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한테는 너는 내가 싫어하는 국가니까 내가 믿을 수 없는 국가니까 농축 우라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게 국제법상이나 그런 여러 가지상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거는 농축 우라늄 그래 그 프로그램 갖게 해줄게. 단 너네들이 계속 심각한 사찰 안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15년이 지나고 나서는 네가 93 플러스 2 의정서 그 NPT 체제 의정서에 사인을 해야 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번에 한번 나와도 얘기했었나 모르겠지만 원래 지금 이란은 1968년 그 핵협정 체제에 사인한 국가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 핵시설을 만드는 거는 IAEA에 보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언제 보고를 해야 되냐면 그 핵시설에 우라늄이나 핵 물질을 투입할 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보통 왜냐면
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자치권을 갖고 내가 이 소유주인데 거기에 어떤 인테리어라고 빌딩을 짓고 하는 거는 나의 자유잖아요. 누가 와서 검열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빌딩이나 그런 시설을 짓는 거는 IAEA가 그 사찰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시설에 핵무기 물질이 투입해서 핵 활동을 하면 그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검증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그게 1968년 그 의정서에 사인한 국가들은 요거까지만 하면 되는데 93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걸프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근데 걸프 전쟁 때 그 미군이 들어가고 다목적군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라크가 IAEA의 사찰을 다 받고 있었는데 핵 발전을 너무 많이 이뤄놓은 겁니다. 그래서 1968년 체제로는 저렇게 비밀리에 핵 개발하는 건 못 막겠구나 해서 93년도에 좀 강화된 의정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핵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그 초기 단계의 그 단계의 계획이 세워졌으면 곧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 핵물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 곧바로 신고를 해서 IAEA 사찰을 처음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란한테 오바마 행정부는 15년 동안 신뢰를 구축하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을 뭐라 그럴까요? 감시하다가 이게 말을 듣고 잘하면 우리가 경제 제재를 완벽히 풀어주는 조건으로 그러면 네가 93+2 에디셔널 프로토콜 체제에 들어와서 이란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이제 IAEA 사찰을 받는 핵 프로그램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게 소위 말해서 JCPO에 2015년에 했던 이란 핵 협상의 그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국제법에 맞게 그 대신 이란이 철저하게 IAEA와 국제사회의 검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불러들여야지 지금식으로 무조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과연 지금 현 체제에서 그 말을 들을지는 저는 되게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그래 완전히 총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권 교체를 할 의지와 그런 계획이 없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계획이 제일 베스트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두 안에서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군사력을 파견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답은 벌써 나온 거죠. 그렇군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근데 이 핵시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피폭 가능성 여러 가지 때문에 공격하는 것 자체도 이거 국제법상 금지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공격한 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미국 국방부는 자기네들은 이건 정말 위협한 시설이니까 자위권 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국, 러시아, 심지어 그 프랑스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심지어 이란을 되게 싫어하는 이란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UAE,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유엔 헌장 51조가 1조를 통해서 자위권 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안보를 위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자위권 발동을 하려도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 위협이 즉각적일 것. 그러니까 이 위협이 정말 즉각적이고 곧바로 우리한테 위협을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그 즉각성.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inevitable.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6월 13일 공격하기 전에 6월 13일 공격을 했지만 6월 15일 핵 협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었잖아요. 그러면 핵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3일 그냥 선제 공격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또 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비례적일 것. 그 위기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핵과학자를 죽이고 핵 장성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민간 시설까지 공격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정당방위도 우리가 위협을 받았을 때 그만큼의 공격을 해야지 정당방위지 그 이상을 하면 정당방위로 인정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과연 지금 요번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핵 공격이 과연 거기에 충족하느냐 하면 자위권 발동에서도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네바 협정의 위반입니다. 네. 제네바 협정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를 잘 대해야 되고 부상병을 잘 대해야 되고 의무병은 절대로 공격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인데 그중에 또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간인 피해가 다수 날 공격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데 네. 핵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공격을 하면 다수의 민간인이 다칠 수도 있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체르노빌 사건도 보면 이거 위험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심각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 원상 복구가 안 되는 수준의 공격은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그게 자위권 발동이고 전쟁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 핵시설의 그 공격은 이 두 가지에 다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위권 발동 관련해서도 국제법에서 이게 자위권 발동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의문이 있고, 제네바 협약에서도 과연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이 제네바 협약을 잘 따랐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어서 지금 아마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2003년 이라크 침공했을 때도 그 가서 다 했을 때 그 미국의 자위권 발동의 그 뭐라 그럴까 명분은 WMD였잖아요. 대량 살상 무기. 그렇죠. 화학무기. 있었습니까? 없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게 지금 보니까 결국 그거 같아요. 그동안 이런 어떤 것들이 지켜졌던 건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는 경찰 국가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눈치 보느라 이걸 지켰었었는데 네, 그랬는데 미국 자체가 이제 이걸 안 지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흐지부지 이제 사문화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말 너무 맞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도 나름 좀 약간 뭐 자기 이익대로 움직였지만 그래도 어떤 오더라고 하는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 질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질서보다는 미국의 국익 극대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깨져나가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쨌건 지금 상황을 보면 이란은 계속 핵을 개발해야겠다라는 의지가 가득 차 있을 거고요. 이스라엘은 이거 정말 핵을 파괴한 건가 아닌가, 이거 해야 되는데 또 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로 이란을 쳐다보면서 또 뭔가 그렇죠. 불만이 쌓여, 이거 조만간 다시 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단기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 이스라엘도 지금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벌써 지금 2년 넘게 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경제적으로 한번 크게 출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계속 도와주지 않는다면, 폭탄이나 미사일이나 이걸 계속 지원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또 계속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전쟁을 하고 싶어도, 공격을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참아야 되고, 이란 입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정말 폭풍전 고요처럼 단기나 중기까지는 별 크게 없이 조용히 이렇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분쟁의 씨앗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순환이 돼서 악의 순환이 이렇게 돌아서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어쨌든 나오는 발표만 믿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진짜 이란의 핵시설이 다 파괴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잠재적 위험도 사라지는 거고 이런 전쟁이 안정화가 되는 거죠. 날 일이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이거 참 머리가 이란의 말이 사실이라면 파괴되지 그렇죠. 않았다는. 네. 자, 어쨌건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이 갈등도 상당히 더 심해졌겠죠. 이제 한번 서로 그럼요. 엄청 공격했으니까 증오심이 타오를 텐데, 이걸 어떻게 국제사회가 최대한 이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만약에 거의 불가능하죠?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도 6.25라고 하는 동족 상흔의 상존의 상흔 때문에 지금도 빨갱이 론 이렇게 해서 지금 분열이 돼서 지금까지 1950년에 벌어진 일이 여기까지 있는데, 지금 막 25년에 이렇게 치고받았던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국제사회가 노력은 하겠죠. 자꾸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가 이렇게까지 골마서 터질 정도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지는 않겠죠.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메네이 이란 지도자 혹은 네타냐후 총리, 이 양쪽의 이 강성 이 지도자들이 혹시 바뀌게 된다면, 정부가 좀 바뀌면 좀 나아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란도 지금 상당히 무능하다라는 평가와 함께
반발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맞습니다. 이스라엘도 네타냐후에 대한 불만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던데 네네. 그 가능성 어떻습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나가고 소위 말해서 그 좀 진보 계열 좀 그리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총수가 이렇게 들어오면 총리가 들어오면 그리고 정당이 잡으면 이스라엘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란은 조금 다릅니다. 네. 이란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좀 착시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란에는 뭐 로한이나 카타미 우리가 좀 약간 진보 계열이라고 했던 여기었던 그런 지도자죠. 물론 대화를 잘하는 지도자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성직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벨리아 파기 시스템, 이란의 신정 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성직자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온건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사님들 딱 보면 어떤 목사님은 이제 정광훈 목사님 같이 되게 극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되게 아니고 되게 진보적인 목사님도 있죠. 근데 그 목사님들도 바텀 라인은 있습니다.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간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건 죄입니다 하고 이게 그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진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스펙트럼이 넓어서 정당 스펙트럼이 넓어서 진보 세력이 잡으면 변화가 확확 될 수.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벨리아 파기 시스템은 이미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국회의원으로 나온 사람들이 다 검증이 돼서 검열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아, 너가 그 신정 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해? 안 해? 이렇게 해서 다 검열이 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개혁파가 되면 여러 가지 변화의 움직임이 있겠지만 그 반유대주의, 그 다음에 지금 자기네들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런 것들 당연히 하는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나 체제 교체가 이란에서 일어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군을 파괴해서 이 소위 말해서 기득권층을 그 이라크에서 했던 것처럼 사담 후세인과 바스 정당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새로 그러니까 시아파로 바꿨듯이 여기도 그 외에 그냥 좀 약간 세속주의 정권을 하려는 세력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 세속주의 정권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수권 능력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혁명 수비대 그 성직자그룹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상인 그룹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지금의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내치고 그래 소위 말해서 이런 신정 민주체제 싫고 이런 소위 말해서 완전히 세속적인 정부를 원해하는 세력을 해서 세우더라 하더라도 과연 이 세력이 정말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거든요. 인구 9천만의 여러 가지 큰 국가인데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는 퀘스천 마크가 항상 붙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정권 교체가 이란에서는 말하는 정권 교체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리더십 교체로 어떤 큰 화합이 일어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란은 완전히 그 체제 전복 이런 쿠데타 시스템의 구조의 전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아니면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선거에서 네타냐후가 물론 또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인기가 또 상당히 올랐다고. 네. 지금 올랐죠. 왜냐하면 이렇게 근데 또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핵불능에 실패를 했고 이런 상황이다 해서 돌아가고 하면 또 지금의 반등이 또 많이 꺼질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아시겠지만 6월 13일 공격하기 전에 12일 날에는 그 원래 의회 해산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때 그 53대 61로 맞기는 했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인기가 지금의 공격으로 인해서 반등을 했지만 그 전에도 막 위기에 있었던 그렇죠.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네타냐후의 인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지금 이란의 핵 능력이 어느 정도로 유지가 돼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따라 이거는 좀 약간 변화 확률이 높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러한 중동이 복잡한 종교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이 이해관계 그동안 미국이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맞죠. 노력을 했겠지만 정말 머리가 엄청 아팠겠네요. 답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냥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그게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의 JCPOA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속 여기서 해결하려니까 안 되니까 그냥 이란 핵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니까 이것만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정화시켜 놓고 나는 피벗 투 아시아. 지금 너네들과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중국을 너무 키워놨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힘을 뺄 거야. 그래서 시리아도 개입 안 하고 리비아도 개입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러시아 남아도 와서 이제 오바마가 욕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정확하죠. 왜 빠지려고 그러냐? 답이 안 나오니까요. 도대체. 예, 하여튼 복잡하네요. 네. 근데 어쨌건 이게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하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란의 말이 정말, 앞으로 또 이 같은 문제로 또 우리가 한참 고민하는 시점이 또 다가올 수 있겠구나. 네. 네. 그게 빠른 시점은 아니지만, 예, 당연히, 네, 돌아올 시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선임연구원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